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이유가 갖고 있는 내세우고 있는 꿈이 있잖아, 비전이. 필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레미가 얘기하듯이 그 나라가 환경이라든지 지속 가능이라든지 어떤 그동안 어느 국가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전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국가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좋은 것이지, 오히려 그 나라가 하나의 패권 국가로서 미국을 대신하지 않을까. 어떤 경우에는 모범이 되는 국가가 나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런 나라가 하나쯤은 세계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 경로에 접어들게 되면, 경로에서 뒤지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는데, 유럽은 근대사 이후에서는 유럽은 아시아나 다른 데에 비해서 앞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경향신문이 옛날에 91년에 하나 계열사일 때 경향신문 기자로 입사를 했는데, 물론 그때 저는 뭐 어떤 신문은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게 생각해보면 큰 차이가 없었던 건데, 하나 계열사 직원으로 일한다는 게. 그러다가 경향신문의 예를 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진보적인 신문이 돼버렸잖아요. 본인의 의사인지 아닌지 뭐 어쨌든. 그러면은 경향신문의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아우 저 표리부동한 놈.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반성했잖아. 과거를. 우리는 이러이러한 과거가 있었는데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 근데 뭐 착하게 사는 방향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거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어느 뭐 신문이 있는데 비슷했어. 비슷한데 반성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살고 있어. 그거에 비해서는 과거를 반성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얄밉더라도. 음. 얄미워도 할 수 없죠. 매체가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매체가 없는 사람은 반성도 못 하잖아. 그지? 매체가 없으면은 잘못도 못 저지르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그림자가 없잖아. 아예.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지. 활동이 없으면. 그 얄미워도 참아야지 어떡해. 입증 책임 이런 것도 되게 진일보한 거예요. 유러피안 드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입증 책임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책에도 비슷한 얘기를 쓴 적이 있는데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찾아봤는데, 광우병 사태 때, 광우병 사태가 아니라 광우병 우려. 그러니까 광우병 우려 미국산 수입소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을 때 붙었던 쟁점이 그거죠. 제가 이제 다른 책에 그 얘기를 썼는데, 제가 원저작자는 아니고 누군가 한 얘기를 인용한 건데 이런 거예요. 에비던스 오브 노함. 오브 노함. 에비던스 오브 노함이 뭐예요? 위험하지 않다는 확증이죠. 그냥 위험하지 않다는 확증. 에비던스 오브 노함하고 no evidence of harm.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좀 더 본질적인 사안,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보수적으로 에비던스 오브 노함의 경우에 노함의 어프로치를 택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우병 우려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4대강 사업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한번 저질러 놓고 나면은 나중에 그 함의 증거, HRM, 함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에비던스 오브 노함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게 이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이거 봐라. 너 에비던스 오브 함. 함하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밀어붙이죠. 그게 4대강과 광우병 우려소에 대한 논란이었는데, 실제로 광우병 우려소가 그만큼 위험한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고, 4대강이 실제로 환경에 그렇게 나쁜지 그런 어떤지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신하지 못했는데, 당시에 제가 확신한 거는 하나였어요. 요거. 이런 문제는 에비던스 오브 노함이 있어야만 추진해야 된다는 건 확신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제 입증 책임이 이 책에서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입증 책임은 특별한 경우에 이제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에비던스 오브 노함을 이제는 누가 입증할 것이냐, 이 문제로 넘어갔을 때, 아까는 이제 입증의 범위에 관한 문제였고, 입증 책임은 입증의 주체에 관한 얘기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진일보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여기서 재밌는 용어를 썼는데
핫 이빌과 콜드 이빌이란 말을 쓰잖아요. 번역이 뭐로 돼 있죠? 핫 이빌과 콜드 이빌이. 간접적인 나쁜 행위, 콜드 이빌. 그 다음에 직접적인 나쁜 행위, 471에서 472쪽까지. 근데 아까 이제 나이키 사례를 얘기했었는데, 나이키 얘기는 CSR에서 이제 빈번하게 인용되는 사례죠. 근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나쁜 행위. 이거는 내 생각에는 영어로 그냥 쓰는 게 낫을 것 같은데, 번역이니까 이렇게 했을 테지만은 용어 자체는 영어로 알아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cold, hot evil하고 cold evil하고.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hot evil하고 cold evil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편적 인권 얘기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운명의 총론에서도 보편적 인권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했었던 거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은 문명의 충돌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제 보편적 인권이라 그러면 어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 윤리적인 태도를 견제한다 할 때, 핫 이빌과 콜드 이빌이 있을 때, 핫 이빌에는 대체로 민감하고 그다음에 요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콜드 이빌에 대해서는 그 콜드 이빌이 사실상 더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더 눈을 감게 되고 손쉽게 저지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미국적인 개인주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은연중에 공유하고 있는 뭐 프라이버시, 이런 것 속에서 묵인되고 이러한 행태로 번지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콜드 이빌에 대한 각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 이런 게 유러피안 드림에 한 발짝 다가가는 길이 되겠죠. 말은 쉽죠, 말은 쉽죠. 뭐, 그러니까 늘상 제가 해왔던 얘기 그런 거죠. 그렇지만 나는 지금도 일회용 컵에다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음. 그러니까 일회용 컵에다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환경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콜드 이빌에 해당됩니다. 핫 이빌이라 그러면은 길에다 가래침을 뱉거나 이 정도가 돼야지 이제 핫 이빌이 되고, 어쨌든 시각적으로 뜨겁잖아. 가래침은 뜨겁고. 유러피안 드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책 자체는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인지 골랐겠죠.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대도 않고 비판하려고 들지 말고 일단 이 책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 비전, 그리고 우리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꿈들 같은 거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런 게. 우리는 아메리칸들이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각박하고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가능하겠어? 무슨 수알라야, 무슨 신소리야, 뭐 이런 그죠? 우리는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낯설어. 이런 유러피안 개소리하고 있네. 개쩐다, 뭐 이 정도죠, 그죠? 근데 여기 가서 이제 아까 바스리가 뭐 제2의 계몽주의 얘기했을 때, 그 포스트 모던 시대 우리가 계몽주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포스트 그 계몽주의의 반발로, 그러니까 모더니즘 자체를 크게 봐서 하나의 어떤 계몽주의로 봤을 때, 그 이후에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무력하게 반응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힘없이 끌려가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주체의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고 투항하면서 사는 게 정상적이라고 받아들여진 어떤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담론을 듣게 되면은 뭔 수월라요. 그러니까 거대 담론에 대해서 불편할 수가 있어. 패배주의에 쩔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론 측면에서 우리 세대는 패배주의에 쩔어 있어요. 이미 주체의 역량, 주체의 힘을 믿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 않아, 가능성을. 어쨌든 그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제레미가 하는 얘기 같은 이런 식의 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그렇게 큰 장대한 꿈은 우리 저보다 선배 세대들은 꿔왔거든.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 부분을 공유하면서 497페이지죠. 뭐 이 책은
숨이 상관식이에요. 그래서 앞과 뒤에서 반복해주고 있어. 친절하게. 근데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49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게 제레미가 하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세계의 많은 부분이 어둠에 덮여 있고, 그렇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을 잃고 있다. 이것도 그렇죠. 유러피안 드림은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에서 길을 인도하는 등대다. 이것도 그런데 뭐 여러 등대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아주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등불은 포괄성, 다양성, 삶의 질, 심오한 놀이, 지속 가능성, 보편적 인권. 여기도 보편적 인권이 나오죠. 자연의 권리, 지구상의 평화로 정의되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손짓하며 부른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제레미가 우리와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죠. 이게 허황돼 보이기 때문에 약간 한국인 독자들은 좀 불편할 거예요. 또 하나 더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불편하다기보다는 약간 희극적으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자칫 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 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상당히 애지중지했다는 것 자체에서도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약간 어색한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상당히 국내에서는 유명해진 책이라서. 근데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걸었던 길과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맡게 됐던 어떤 비극적인 결말, 이런 것들과 이 책에 담고 있는 주장이 빚어내는 어떤 대비, 이런 것 때문에 더 이 제레미의 주장에 우리가 쉽게 빠져들기가 힘들 수 있죠.